네, 안녕하십니까. 2025 딜사이트 금융포럼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네, 오늘 금융포럼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 질서 속에서 변화에 좀 대비하고 기회를 활용해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자, 올해 금융회사들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핵심적인 디지털 기술이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딜사이트는 오늘 금융포럼의 주제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금융사 생존 전략이라고 정해봤고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 전략 등에 대해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강연에 앞서서 이번 포럼을 주최한 딜사이트 미디어그룹 이승호 이사회 의장님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랄게요.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딜사이트 미디어 이사회 의장 이승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금융사 생존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딜사이트 금융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를 불러왔고 그 속도는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금융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같은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로 디지털을 뽑고 있고 올해 대규모 투자와 함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딜사이트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업종별 당면 과제와 향후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또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 연사로 참여해 주신 박성우 신한은행 AI 연구소 R&D 셀장님, 그리고 고석태 마인즈앤컴퍼니 대표님, 그리고 오현석 삼성증권 디지털 자산관리 본부장님, 이수인 금융감독원 디지털 금융총괄국 디지털 금융총괄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문가들의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연은 은행권 AI 활용법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성우 신한은행 AI 연구소 R&D 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셀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박성우 셀장님은 신한은행에서 투자상품 개발 업무를 수행하셨고요. 신한금융지주 자본시장 AI 프로젝트 리더 그리고 신한 AI 운용 챕터장으로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역시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를 받은 신한은행 AI 연구소 박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대격변의 시대에서 저희가 이제 은행권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AI들이 어디까지 접목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AI가 나오기 시작한 게 국내에서 특히나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게 알파고 2016년, 15년, 16년 이때 알파고 이후부터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큰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제 알파고 같은 그런 가공학습 모델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참 놀라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게 업무에 적용되는 어떤 방식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물음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다들. 그리고 이걸 과연 접목시켰을 때 그때 당시에 화두가 됐던 게 이게 게임, 바둑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사람보다 잘하냐, 얼마나 잘하냐, 이게 좀 많은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I 관련돼서 어떤 그 자문을 한다, 뭐 특히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고 또는 그 디플로이를 했었을 때 들어오는 가장 큰 질문은 그래서 인간 펀드 매니저보다 잘해?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된 방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떤 행동 양식이나 행동 양태가 완전히 다른 어떤 의사결정 그 알고리즘, 인공인간이 있어서 결국은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코릴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켜주면서 분산 효과를 극대화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접근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보다 잘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럼 뭐 한 3년 잘했다고 치면 그래서 이게 트랙 레코드가 충분해?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답이 없는 게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좀 넘어서 한 5, 6년 지나면서 그 아주 짧게나마 이 AI 쪽에서의 윈터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시 이 뭔가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게 사실은 챗GPT였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게 업무적으로 또는 고객 응대 또는 어떤 이 사람과의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전 새로운 방식의 기술 접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생겼고, 그게 정말 빠르게 이제 불과 한 1, 2년 사이에 녹아들어와서 사실 이제는 AI는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초청을 받아서 어디 가서 말씀드리고 이러면 항상 현재의 금융, 그다음에 미래의 AI 뭐 이런 주제였어요 다. 근데 이제는 사실 AI가 현재죠. AI가 현재고 미래는 죄송한 말씀이십니다만 그 유명한 석학분들께 그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뭐 모든 곳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일단 금융업을 보게 되면 이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기술을 접목할 때 그 앞단에서의 사실은 자동화, 어떤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해서 어떤 추론 파이프라인까지 이 파이프라인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고리즘 하나 딱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혁신을 가져오거나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가져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10년, 15년 전부터 큰 흐름이 데이터를 강조하는 시기에서 빅데이터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 AI,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다시 한번 이제 그 인프라 단으로 내려와서 양자 컴퓨팅까지도 지금 쭉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또 고객에 대한 응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 그다음에 개인 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희가 펀더멘탈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스크래치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빌드업 시켜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지구상에 몇 개나 있을까? 물론 최근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큰 화두를 던지긴 했습니다. 던지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왜곡이라든지 이런 그 것들이 많이 있긴 하죠. 하지만 몇몇 개의 빅테크나 또는 스타트업을 제외하면 이거를 과연 스크래치부터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오픈소스 모델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데이터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또 금융업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규제 산업입니다. 그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나 정책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를 이제 딱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이었죠. 작년도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안원 이렇게 해서 이 망분리 규제 완화라는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저희가 그동안은 물리적인 분리에 의해서 굉장히 안전성을 담보하는 그런 시대에서 쭉 한 10여 년 지내왔다면 이제는 그거를 좀 더 넘어서, 왜냐면 물리적 망분리 환경 하에서는 사실 외부의 그 발전하는 어떤 기술들을 접목하고 적용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당국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러이런 조건 하에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발표했고요. 결국 거기서도 큰 테마는 혁신 플러스 보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생성형 AI. 사실 여기서는 가장 화두가 되는 건 GPT죠. GPT였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출시되어 있는 API 형태의 어떤 그 생성형 AI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MS라든지 이런 데서 흔히 저희가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사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신용 정보도 가명 처리가 돼 있는 정보들은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큰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정책적으로는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청을 한 서비스들을 샌드박스로 관리하면서 고객의 편익을 증대하겠다라는 게 큰 키워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국제적으로 또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변화에 맞춰서 이제 회사, 금융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혁신의 범위와 대상을 도대체 어디까지 보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과거에 룰 베이스의 또는 시나리오 베이스의 챗봇 또는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떤 고객 응대 이런 부분들이 사람과 마찬가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고 또 과거에는 뒤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AI를 통해서 어떤 이 자문의 결과 또는 우리가 추론의 결과를 얻었었을 때 얘가 과연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가에서 학계에서도 큰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explainable AI라는 게 그 AI를 과연 리즈닝을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뭐 자문이라든지 심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AI들도 사람과 같이 코워크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저희가 범위와 대상 제한하지 않고 전체 범위에서 산업의 혁신을 가져와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근간에는 사실 금융업을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트러스트라는 단어들도 많이 쓰는데 결국은 본질적 가치인 어떤 신뢰, 안전, 보안 이런 게 담보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저하에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의 설문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가 특히 금융권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고객의 어떤 그 정보 보호라든지 안전, 신뢰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라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가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꼭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융업에서의 혁신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고객 중심이어야 되겠죠. 고객 중심이 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철저하게 지켜져 있는 상태에서의 고객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 초개인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어려운 영역이고 저희가 그동안은 그래서 어떤 세그멘테이션 분석이라든지 그룹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서비스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그 돈을 버는 그런 금융 회사다 보니까 이 비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수익 창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업무 프로세스를 70% 개선했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뭐 20% 감축했다. 이런 부분의 어떤 비용 절감이나 이런 거를 좀 넘어서 사실 비용 절감을 베이스로 해서 결국 거기서 세이브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되는 이런 좀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혁신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선정을 한 다음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규제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AI로서 또는 최근 가장 기술력이 좋다라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도입을 해서 모델들을 만들고 그거를 실제 업무에 적용했다 하더라도 여기 사례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어떤 신용평가, 요새는 뭐 대체 신용평가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독당국과 상의하에 협의하에 또 승인을 받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저희가 어떤 개인 맞춤형 신용평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대면에서의 자동화된 어떤 평가랑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대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은 모델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이제 만든 사람들은 주장을 하죠. 정확도가 뭐 10%포인트 개선이 됐다. 뭐 맞춤형으로 더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핀포인트로 얘기는 하는데 그거를 사실 디플로이 해야 되는 최종적으로 디플로이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설명까지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투자 자문 서비스, 포트폴리오 자문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좋다. 그럼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이 포트폴리오를 고객한테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게 물론 항상 잘 본다면 큰 이슈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었을 때 과연 이게 그 리즈닝,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객이 납득할 수 있게끔 또 사전에 고객이 인지할 수 있게끔 완전 판매에 다다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충돌이 되는 포인트 이 충돌이 되는 포인트에서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회사들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큰 축으로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제 AI를 순차적으로 접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접목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조직도 이제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요. 전문 조직도 존재를 하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사례 두 가지는 저희가 올 초에 CES에 가서 실제 부스 운영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5년째 지금 CES를 계속 참가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디지털에 접목하고 기술적으로 금융업을 혁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참가해서 보면 CES에서 저희가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을 넘어서서 거의 모든 회사가 AI가 화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AI라든지 혁신 기술을 도입했다.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냈다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래서 고객의 또는 소비자의 편익을 어디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 또는 어떤 그 산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동돼서 이만큼 혁신,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말 촘촘하게 서비스 끝단까지 내려와서 시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한은행에서도 재작년부터 사실은 이 무인 영업점이라는 거에 대한 큰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입된 또 영업점에서 저희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직장인들이 많으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은행을 한번 방문하려면 점심시간에 가거나 아니면 잠깐 일과 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거나 아니면 퇴근하고 가려고 했더니 이미 닫았죠. 그러니까 뭔가 이 영업점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게 시간 제약상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영업점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심지어 어떤 특정 점포들을 정해놓고 7시까지, 저녁 9시까지 하는 점포들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디지털 시대에 그러지 말고 정말 AI, 인공인간이 고객을 응대하고 업무를 종결하고 모든 프로세스가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서비스 편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있고, 실제 AI 브랜치라는 지점을 작년부터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저희가 2.0, 3.0 이런 버전을 계속 내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게 이 영업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업권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저희가 지점들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방은 없어진다. 사실 근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그 자원봉사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 편익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희가 무인으로 돌아가는, 물론 이제 여기에는 기계라든지 선투자금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관련된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 그런 자본 비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소외계층들이 계신 곳에도 이런 영업점은 충분히 오픈해서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저희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중심에서의 24시간 365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도 정말 빈 곳이 없이 저희가 소비자들의 편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사례로는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을 방문을 했을 때 습관적으로 이제 번호표 뽑는 데를 보고 번호표를 뽑고 번호가 울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되고, 이제 CES 때문에 그 미국을 가서 이제 그 부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미국의 그래도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점 영업점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놀이동산에 보시면 이렇게 줄 이렇게 서가지고 쭉 서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지점을 들어가면 그 줄이 쳐져 있는 그 라인에 뒤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앞에 가면 이제 이 방탄 유리로 막혀 있는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텔러죠. 텔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 업무를 보고 그 서류들을 뒷단에 있는 이제 실제 은행 직원들한테 넘겨서 처리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여서, 이게 단순하게 한국에서 또 우리만의 생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런 어떤 금융 시스템 혁신, 오프라인 지점에 대한 혁신은 전 세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 확신을 했고, 실제 그 시연 와중에 웰스파고라든지 아니면 해외 US 뱅크라든지 이런 실제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그 지점을 갖고 있는 은행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와서 전 프로세스를 촬영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시어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이 방문을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투명 디스플레이죠. 투명 디스플레이에 인공인간이 서 있고 인공인간과 어떤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확인을 충분히 하고, 그 이후에 사실 이런 스마트 데스크라든지 이런 기기들까지 사실은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스마트 데스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해서 종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AI 서비스의 최종적인 혁신은 어떤 업무든지 간에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종결이 돼야 이게 소비자가 정말 내가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고 편리해졌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성한 인공인간들은 직원들입니다. 실제 그래서 직원의 자원을 받아서 설문을 통해서 자원을 받아서 그 실제 직원들을 모델로 해서 인공인간을 만들고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에 이제 신청한 크게 4가지의 서비스들 중에서
말씀드렸던 AI 은행원이 첫 번째 서비스였고 두 번째가 이 AI 투자메이트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뭐 증권사 뭐 이런 곳에서 또는 보험사 또 타 은행 이런 데서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화두를 던지고 열심히 종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세 번째 시간에 삼성증권에서 또 사례를 발표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골은 AI PB입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하시려는 고객들이 사실 시간의 제약 또는 전문성의 제약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인력의 제약, 시간의 제약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어떤 서비스의 품질, 퀄리티를 상향 표준화시켜서 인공인간이 고객에게 비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산 관리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규제상 이게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고 다만 이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좀 더 보완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화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회사에서 신한은행도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AI를 적용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얘기를 사실 몇 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때 가장 사실 중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조직원 내에서 조직 내에서의 조직원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잘 안 되는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현업이라고 불리는 곳 그리고 또 어떤 미들이라는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현업 쪽에서 어떤 리퀘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 디플로이 한다. 이 프로세스는 참 좋은데 이게 적극적인 어떤 소통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면 만든 사람은 만들어서 정확성이 좋았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현장이나 현업에서는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제 디지털 쪽에서 뭔가를 오리엔티드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게 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적극적인 이 양쪽에서의 또는 이 조직 내에서의 소통이 없이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참 되기가 힘들다라고 좀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행에서는 그래서 어떤 프론트 미들백의 개념을 좀 잡아서 이제 어떤 생성형 AI라든지 인공인간 또는 이 AI를 가운데다 두고 사실 프론트 쪽에서는 이 AI를 결국은 티칭하는 거죠. 이게 최근에는 이게 더 필요해진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제는 모델단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화가 될 겁니다. 신한은행도 이미 그렇게 착수해서 에이전트를 계속적으로 지금 빌딩하고 있고요. 이 AI 에이전트가 결과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코칭하는 사람들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 프론트,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프론트에 있는 사람들을 트레이너 그리고 미들 오피스 쪽에서 계신 분들은 이런 어떤 그 트레이닝이라든지 이 디지털 파이프라인을 잘 작동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는 그리고 백오피스 쪽에서는 저희가 구분해서 봤었을 때 이 내가 예전에 해보니까 이래 그건 내가 경험해보니까 안 돼 라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산출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맞물려서 돌아갈 때 실제로 회사 차원에서도 어떤 혁신을 이뤄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 자동화나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강요하는 강제로 주입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고객이 편익이 증대됐다, 편리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추면 어떤 서비스를 그리고 페인 포인트를 제거해 나가는 그 방향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신뢰성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구축돼야 되는 보안, 철저한 보안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 설명 가능성, AI 쪽에서 가장 큰 화두죠. 사실은 이 설명 가능성을 제고한 여러 가지 모델들,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신뢰, 어떤 안전 이런 부분들의 금융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혁신을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고석태 마인즈앤컴퍼니 대표님께서 생성형 AI 시대 보험사 도입 사례와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시고요. 고석태 대표님은 에이티커니 금융산업 컨설턴트, 삼성화재 경영혁신팀 디지털 AI 혁신 업무 담당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현재 생성형 AI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인 마인즈앤컴퍼니를 이끌고 계십니다. 역시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인즈앤컴퍼니의 고석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보험사 사례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좀 도입하고 활용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트렌드는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챗 GPT가 런칭한 이후로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커머셜한 클로즈 모델의 어떤 그 성능 개발 추이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녹색 점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들의 성능 개선의 추이입니다. 화면이 조금 흐릿하긴 한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생성형 AI 도입 초기에는 오픈소스 진영과 클로즈 모델 간의 성능의 갭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딥식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GPT의 어떤 오온보다도 딥식의 R온 모델이 오픈소스 진영의 모델이 성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좀 개선되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훨씬 더 좀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져다주는 그래프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2023년에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빨간색의 어떤 차트처럼 컴퓨팅 파워와 파라미터 사이즈를 키우는 방식의 기술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해당 모델을 추론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제 GPU 자원의 리소스와 비용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왼쪽 위로 올라가는 녹색 차트의 그래프가 24년의 기술 경쟁의 좀 구도입니다. 실제 기업에서 사이즈가 큰 모델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GPU 자원에 대한 비효율성이나 추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능은 좋지만 저희가 라마3 405B나 딥식의 680B 정도 되는 큰 모델을 금융사 내부에서 이제 추론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현실적인 좀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기업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경량화된 모델로 비즈니스에 쓸 수 있는 모델의 좀 경쟁 양상으로 좀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떤 오픈소스 진영의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어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쟁이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은 클로즈드 모델의 좀 그 개발과 아래쪽에 보이시는 잘 나오네요. 네, 아래쪽에 보이시는 대표적으로 메타나 최근에 딥식 혹은 이제 프랑스 이제 미스트랄 같은 오픈소스 진영의 모델 간의 좀 경쟁이 좀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금융사 입장에서 보다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의 좀 경쟁보다는 그렇게 좀 성능이 좋아진 모델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좀 산업에 적용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의 어답션에 훨씬 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딥식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딥식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이나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의 이제 스타트업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거기에 좀 버금가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좀 논의와 걱정들도 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오픈소스 진영에서 중국에서 개발한 모델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국가적인 디펜던시가 생기거나 좀 그러지는 않는다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좀 더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 좀 적용되는 거를 예로 들어 좀 설명해 본다면 테슬라는 사실은 자동차 회사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제조 회사로 좀 분류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AI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좀 가깝고 자동차에 대한 제조는 OEM 형태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도 이제 전기차 제조사 BYD라는 좀 제조사가 있는데 최근 이제 언론 보도 자료를 좀 보면 BYD가 사실 전기차를 굉장히 싼 값에 제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딥식의 AI 기술과 접목해서 훨씬 더 좀 경쟁
경쟁력 있는 시장의 경쟁사로 좀 그 도약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이 산업에 녹아들고 그 산업이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에서도 사실 이제 모델 자체가 어떤 모델이 좋은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렇게 좀 성능이 개선되고 좋은 모델들을 우리 산업에, 금융산업에 적용하고 밸류체인에 녹아들고 이전과는 다른 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융사에서 생성형 AI를 실제 밸류체인과 다양한 좀 업무 영역에 적용할 때 필요한 고민들을 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앞서 이제 두 장에서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금융사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나 규제에 좀 제약이 있어요. 망블리라는 어떤 제약 사항 때문에 API 형태로 외부의 기술을 유연하게 좀 쓸 수 없는 제약 사항이 있는데 이때 뭐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의 혜택을 금융사 내부로 유연하게 반입하고 그 기술의 혜택을 산업에 좀 녹일 수 있는 빠른 이제 도전과 시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금융위에서 금융엑스인 서비스를 통해서 샌드박스 형태로 다양한 좀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내부망에서 이제 온프라미스로 모델을 추론하는 두 가지 모드를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이제 계속 좀 말씀드리겠지만 생성형 AI는 이전의 AI 혁신과 굉장히 다른 좀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담 부서가 과제를 대체해주거나 대신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업의 이제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실제 손에 쥐고 도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과제와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금융사 내부에 있는 AI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내재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전략적인 방향에 따라서 저희 마인즈앤 컴퍼니는 2024년에 다양한 금융사들과 함께 실제 이제 생성형 AI를 상용화한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024년에 우리은행에서 오픈한 AI 뱅커입니다. 우리은행의 AI 뱅커 같은 경우는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수신 상품을 생성형 AI가 상담을 하고 가입을 완결하는 에이전트라고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0만에 가까운 MAU를 가지고 있는 대고객 서비스에서 금융사에서 최초로 대고객을 상대로 한 생성형 AI를 상용화한 사례로 많이 좀 소개가 되어서 이미 좀 잘 알고 계실 사례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셋증권의 생성형 AI 플랫폼과 관련된 과제인데요. 앞서 제가 이제 생성형 AI가 가지는 특성이 현업이 도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단위 과제 한두 개를 좀 도입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에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생성형 AI를 도구적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반과 인프라를 생성형 AI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그런 좀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였습니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생보사보다는 손보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생성형 AI에 대한 과제를 좀 실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화재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는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 과제 한두 개를 도입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손보사가 이제 여러 가지 보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일반 보험 업무에 있어서 가입 설계부터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전에 좀 사람이 하던 업무를 휴먼과 AI가 같이 좀 협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AI가 대체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앞서 말씀드렸던 가입 설계와 언더라이팅, 클레임 업무 전반에 좀 도입하는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에 좀 프로젝트를 착수했고 1년간의 사업 기간 동안 지난 12월에 1차 오픈을 좀 진행했고 이제 4월에 2차 오픈을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험사 케이스 같은 경우는 롯데손보 케이스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롯데손보는 다양한 이제 LLM 모델들을 추론하고 학습하고 서빙할 수 있는 LLM 옵스에 대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MS의 코파일럿과 같은 도구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금융사는 이제 폐쇄망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석만 입력하면 코드를 자동으로 좀 생성하는 코드 어시스턴트를 좀 도입을 하고 LLM 모델과 관련돼서는 이제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과 관련돼서 주행거리에 대한 거를 고객이 좀 사진을 제출하면 주행거리가 얼마인지를 좀 캐릭터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적인 이제 CNN 계열의 이미지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멀티모달을 좀 활용해서 지금 이제 텍스트 베이스의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를 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반으로 해당 태스크를 좀 수행하는 것들을 좀 도입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공공기관이나 제조의 다양한 좀 상용화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금융사에 대한 사례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사례들이 사실 전통적인 IT 혁신과 같이 과제를 하나 정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친다면 하나의 과제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예산과 리소스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생성형 AI는 과제 한두 개를 도입하는 걸 좀 넘어서서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녹아들 수 있는, 그리고 각각의 좀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현업 업무 담당자들이 도구적으로 좀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이 좀 필요합니다. 마인젠 컴퍼니는 그 플랫폼을 제너레이티브 AI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노스라는 좀 제품을 만들어서 금융사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노스에는 세 가지 컴포넌트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LLM 모델들을 금융사 내부로 반입해서 학습하고 추론을 도와주는 LLM 옵스 기능이 가장 좀 기본적인 기능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융사에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 약관과 같은 문서들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임베딩으로 처리하고 자연어로 좀 질의했을 때 해당 정보를 탐색해서 생성형 AI의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AI 서치 레이어가 지금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LLM 옵스와 AI 서치는 금융사에서 하나의 좀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는 하나의 완성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이시는 앞서 좀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에이전트나 AI 어시스턴트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서비스 빌더 기능이 세 번째 좀 컴포넌트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생성형 AI 플랫폼에 대한 기능은 제가 이제 화면에 대한 캡처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좀 시연을 해보시거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LLM 모델들을 기업 내부로 반영을 해서 추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LLM 옵스 기능이나 내부 문서를 임베딩하고 적재하고 자동으로 좀 배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 그다음에 하나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추가적인 코딩 없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하나의 좀 서비스를 배포하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좀 이전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델의 변화가 굉장히 외부에서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라마라는 메타에서 좀 공개한 라마3라는 모델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QN이라든가 딥시카 같은 모델이 더 좋아지고 있죠. 좀 그런 모델들을 금융사 내부로 좀 빠르게 반입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LLM 옵스가 좀 근간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다양한 지식과 문서를 벡터DB로 좀 저장해 놓은 지식DB,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영역이 보험사의 다양한 밸류체인에 적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나 서비스들을 좀 생성할 수 있는 에이전트 빌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좀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전에 기업 내부에 가지고 있는 금융사,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문서들을 전처리하고 임베딩하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보험사 약관처럼 조항, 호에 굉장히 좀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처음 생성형 AI가 도래했을 때 약관 PDF를 올리고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묻는 이제 다양한 POC들을 좀 진행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임베딩해서는 좀 그걸 잘 처리할 수는 없고요. 하이라키를 좀 가지고 있는 문서들 같은 경우는 상위에 있는 정보들을 메타 정보를 좀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약관 어딘가에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영역이 있는데 그냥 이러한 청구권이 좀 보상되는지를 물어보면 보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상이 된다고 잘못 좀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하고 임베딩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있는 상세 정보는 그 위에 있는 그 서브 타이틀이나 타이틀이 보상하는 손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메타 정보를 좀 같이 임베딩하는 형태의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성형 AI에서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현업이 직접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치 이제 우리가 엑셀을 성품 부서든 언더라이팅 부서든 클레임 부서든 엑셀을 가지고 도구적으로 좀 업무에 적용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생성형 AI가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현업 담당자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도구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사나 금융사에서 HR 담당자가 인사 규정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질의가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좀 대답해주는 HR 어시스턴트를 좀 만든다라고 좀 가정을 하면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인사 규정이나 이런 직제 규정들이 있는데 가장 최신의 인사 규정, 직제 규정을 대상으로 대답을 하는 답변에 좀 근거가 되는 문서를 좀 설정해주고요. 이 서비스를 누구에게 오픈할지에 대한 사용자
사용자에 대한 어떤 권한 권리 같은 것들을 좀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UI나 이런 템플릿은 어떻게 좀 구성할지, 그래서 단순히 좀 질의응답만 하는 채팅창으로만 구성을 할지, 아니면 답변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PDF 형태로 좀 같이 보여줄지에 대한 옵션들을 화면상에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업무 담당자가 자신들의 이제 부서에 좀 필요한 서비스들을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추가적인 어떤 파이썬 코딩이나 IT 개발 없이도 하나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좀 자동으로 좀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변화가 금융사 내부에 얼마나 활성화되고 실제 현업들이 얼마나 손에 쥐고 쓰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보험사 사례는 아니지만 이제 증권사 사례에 관련돼서 얼마나 좀 활성화된 형태로 좀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24년 9월에 방금 좀 소개해드렸던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25년 2월이면 대략 한 4개월에서 좀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미래에셋증권 전체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100명 정도, 그래서 전체 직원의 3분의 2 정도가 해당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의 AI 솔루션 본부에서 전사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어시스턴트를 7개 정도는 AI 솔루션 부서에서 만들었고, 각각의 업무 부서 또는 개인이 내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필요한 어시스턴트를 직접 생성해서 활용하고 있는 개수가 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IT 부서나 AI 부서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 서비스를 대신 만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이나 리서치나 다양한 부서의 이제 업무 담당자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생성해서 300개나 되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권한 관리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써봐서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쉐어해서 전사적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것들이 가능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지금까지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금융사에서 도입할지에 대한 방향과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보험사의 밸류체인에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해서 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하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이제 모델들을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LLM 옵스라는 이제 기능과 다양한 문서를 적재하는 AI 서치 기능, 이것들을 기반으로 하나의 서비스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빌더 기능이 생성형 AI를 서비스하기 위한 준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사에서 실제 비즈니스의 임팩트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입 설계나 언더라이팅 클레임에 각각의 업무에 생성형 AI가 좀 녹아드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생성형 AI 자체가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고 완결하는 거는 에이전트라고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인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휴먼이 하는데, 휴먼의 좀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기능은 어시스턴트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입 설계에서 설계 담당자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도 있고, 가입 설계 상담을 자동화하는 이제 가입 설계 에이전트도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있어서도 언더라이터나 클레임 조사 담당자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또는 심사 업무나 지급에 대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에이전트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더라이팅 클레임에 있어서의 어시스턴트나 어떤 에이전트가 한 번에 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좀 설명드리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능에 대한 좀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AI를 도구로 좀 쓸 수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거나 보고서의 초안을 좀 작성해 준다거나 번역한다거나 코드를 만들어 주는 등 금융사 내부에서 보험사에서 쓸 수 있는 공통 기능을 비즈니스에서 쓸만하게 좀 더 고도화하는 것들이 좀 선행 작업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위에 있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들은 다양한 기능들이 모듈 형태로 좀 결합이 돼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모듈들이 기능을 함으로써 하나의 좀 에이전트나 어시스턴트가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성형 AI를 보험사로 좀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공통 기능이라고 좀 설명드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 비즈니스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5가지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GPT를 쓰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금융사에서는 외부 API를 좀 사용하는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온프라미스 환경 안에서도 궁금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보고서에 대한 초안도 작성해주고 번역이나 요약 같은 나만의 좀 업무 비서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생성형 AI 플랫폼을 도입하고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가져오면 바로 쓸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롯데 손해보험 사례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석 업무나 IT 개발 업무를 진행할 때 자연어로 좀 주석을 입력하면 코드를 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하는 코드 어시스턴트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금융사가 무형의 상품을 IT로 좀 공급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생성형 AI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좀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의 영역입니다. 좀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연어로 좀 분석에 대한 요청을 하면 분석의 결과를 서머리해서 좀 보여준다든가 해당의 분석의 결과를 차트나 그래프로 좀 출력해서 보여주는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의 기능들, 또는 뭐 리스크에 대한 진단 보고서라든가 다양한 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제 영역과 목차만 좀 선정하면 그 보고서에 좀 초안을 만들 수 있는 보고서 생성 에이전트, 그리고 다양한 좀 사내의 지식과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좀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서 보험 산업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자료에 좀 첨부를 드려서 사내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나만의 GPT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금융사나 공공기관에 이런 좀 나만의 GPT 같은 온프라미스에 쓸 수 있는 GPT를 좀 공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좀 그 부가적으로 좀 밸류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전에 학습된 지식으로만 대답을 하면 최신 정보에 대한 것들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사에는 외부망과 이제 통신할 수 있는 DMZ 존이나 랜딩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정보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답변에 필요한 근거들은 구글 서치나 뭐 네이버 뉴스 검색들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검색의 정보를 안으로 좀 반입해서 훨씬 더 최신의 정보에 기반해서 답변하는 프로세스를 함께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어시스턴트 관련해서는 MS의 코파일럿과 굉장히 좀 유사한 기능인데 그것들을 기업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보험사 중에서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IT 투자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보험사들이 많은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설계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하드 코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코드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훨씬 더 이전에 뭐 C로 개발이 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자바로 좀 전환한다거나 설계 요건에 따라서 코드를 좀 개발하는 것들을 이런 기능을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효율적인 개발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뒤에 제가 좀 손해율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좀 진행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 생성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GPT한테 그냥 사업계획서 초안 좀 작성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템플릿이 정해진 유형화된 문서 같은 경우는 보고서의 목차와 목차별로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플로우로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 영역, 어떤 주제에서 어떤 보고서를 좀 만들지를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 유형 안에서의 이제 목초안이 되는 목차를 좀 수정하고 그 목차별로 초기 컨텐츠를 좀 제너레이션 하게 된다면, 직접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 반나절 안에 하나의 좀 보고서에 대한 초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검색 관련해서는 구글의 대항마라고 하는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해서 생성형 AI를 검색에 좀 적용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퍼플렉시티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내부에 가지고 있는 금융사 내부의 다양한 정보를 내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답변의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UI나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좀 접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방금까지 소개해드렸던 5가지 기능은 앞서 좀 소개해드렸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서 각각의 업무에서 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조금 더 모듈화되고 모여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보험의 가입 설계나 언더라이팅 클레임이라는 밸류체인 영역에서 어떻게 좀 녹아들고 하나의 좀 업무를 효율화하는 어시스턴트나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입 설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최근 이제 보험 시장에서 GA 채널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지다 보니까 GA 채널에 대한 대응을 크게 2가지로 좀 많이 어프로치를 하십니다. 하나는 GA 설계사들이 쓸 수 있는 영업 지원 시스템을 좀 고도화해서 편하게 좀 가입 설계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또는 설계 매니저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파견해서 GA 사무실에 당사의 이제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 매니저가 가서 설계사의 좀 업무를 도와주는 2가지 방식으로 좀 많이 어프로치를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보험사나 작은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수의 설계 매니저를 파견하거나 사업비 관점에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경쟁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GA 채널에 있는 설계사가 여러 이제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것 중에 당사의 보험을 추천하고 가입 설계 진행했을 때 가입의 확률을 높이고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서비스를 생성형 AI와 좀 결합해서 좀 제공하는 것들을 기능적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능률이 좋고 잘하는 설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도움이 크게 좀 임팩트가 없을 수는 있는데요. 신입 설계사나 저능률 설계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인 이제 플랜 설계도 좀 어려워하고, 플랜을 가지고 갔을 때 뭐 고객이 요청하는 거에 대한 유연한 반응이나 빠른 대응이 좀 어렵고, 추가적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가입 설계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플랜에 대한 최적화라든가 고객의 질의에 대한 대응이나 화법에 대한 것까지 안내를 해주게 된다면 훨씬 더 당사의 어떤 상품에 대한 안내와 가입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더라이팅과 관련돼서는 많은 이제 보험사들에서 언더라이팅을 자동화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좀 소개드렸던 어시스턴트나 에이전트 형태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유병자에 대해서 심사를 자동화하는 언더라이팅 에이전트도 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펑션 중에 하나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제 오른쪽과 같은 상품별 담보별 손해율에 대한 모니터링은 매주 매월 계속 트래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뭐 경영진이 바뀐다거나 뭐 규제가 좀 바뀐다거나 하게 되면 이 정형 대시보드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데 굉장히 많은 좀 비율이 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로 분석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면 분석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당 답변에 대한 것들을 요약적으로 좀 제공을 해주고, 텍스트로 그 답변을 요약해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분석에 필요한 테이블 정보를 이미 추출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차트나 그래프를 업데이트해서 훨씬 더 직접적인 SQL을 다룰 수 없는 이제 현업의 담당자들도 업무 요건에 따라서 분석을 훨씬 더 유연하고 쉽게 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클레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클레임과 관련된 부분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클레임 어시스턴트와 클레임 에이전트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이제 보시는 화면이 보험사에서 이미 기존에 쓰고 있는 클레임 업무 처리 화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업무 처리 화면은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면을 유지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어시스턴트가 좀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이제 보험의 지급 심사 업무가 같은 상품 같은 담보라고 하더라도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상이하고 굉장히 좀 복잡한 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굉장히 좀 지급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과거에 지급했던 유사한 케이스에 대한 걸 참조한다거나 이 업무를 처리할 때 꼭 봐야 할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AI 기반으로 좀 안내를 해주게 된다면 훨씬 더 좀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들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삼성화재와 같이 좀 진행했던 보상 여부를 좀 판단하는 클레임 어시스턴트인데요. 사실 저희가 24년 5월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약관에 이제 면책 기간이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면책 기간이 며칠이야 또는 면책 기간이 90일인데 내가 가입한 지 한 60일 정도 됐는데 보험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그런 이제 정보성 질의는 굉장히 좀 생성형 AI가 잘 해주는데, 복잡한 상황을 얘기하고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질의는 지금 기술로 이게 정확하게 좀 답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한 번에 질문하고 한 번에 대답하는 경우는 보상이 안 되는데 보상이 된다고 좀 잘못 대답할 리스크가 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좀 어프로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연어로 그 질문이 입력된 것들을 그냥 센텐스로 임베딩해서 처리하게 되면 아주 정확한 비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피보험자라든가 보상 책임에 대한 여부라든가 이런 약관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는 피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피처들에 대한 키밸류 값을 먼저 좀 추출해서 정확한 값이 추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약관상에 있는 기준과 좀 비교해서 지급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거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험사의 이제 약관의 구조가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과 굉장히 좀 복잡한 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내줬는데 전세 내준 집에서 이렇게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에 누수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하게 되면, 보통 약관으로 보면 그 누수와 관련된 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급배수 특약을 좀 가입했으면 그때는 이제 그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이 볼 때도 보통 약관을 먼저 보고 특별 약관과 추가 특별 약관을 보는 이제 순서처럼 AI도 좀 그런 시퀀셜한 단계적인 그 판단을 통해서 정확한 좀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험사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과제를 시작하더라도 저희가 6개월 후에 오픈, 25년 말에 서비스를 좀 오픈하게 될 텐데 현재의 기술 수준만을 고려하게 되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훨씬 더 좋은 이제 기술이 좀 도래하고 기술이 좀 성숙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있는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좀 발전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센싱하고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과제를 좀 설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녹색 과 파란색은 저희 이제 제노스에 이미 좀 구현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오늘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른쪽에 좀 보라색으로 좀 표시된 영역들인데요. 그래서 25년 말까지 굉장히 좀 기술이 진화하고 성숙할 것이라고 좀 예상되는 기술 요소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좀 다양하게 소개해드렸던 AI 에이전트나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과정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매뉴얼한 작업이 들어가요. 사람의 개입이 많이 들어가는데 에이전트가 해야 될 골만 설정해주면 그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과정을 좀 자동화하는 과정, 그래서 오토노머스 AI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가령 이제 너의 골은 보험금에 대한 지급 심사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라는 것만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스크와 액션들을 스스로 탐색하고 리즈닝함으로써 하나의 좀 에이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자동화될 거다. 두 번째는 GPT에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GPT 메모리처럼 내가 어떤 질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좀 개인화된 형태의 답변이 가능한 개인화 에이전트가 좀 발전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서비스들은 텍스트로 인풋이 들어가고 대답을 텍스트로 하는 어떤 랭귀지 베이스의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사에서 기업에서 더 좀 임팩트가 있으려면 하나의 이제 업무 처리 자체가 좀 완결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액셔너블 AI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제 생성형 AI가 내가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을 같이 보면서 정보 입력이 필요하거나 이종의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면서 업무를 좀 완결할 수 있는 형태의 좀 기술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엔트로픽 AI에서 공개한 컴퓨터 유즈라는 것들이 이와 관련된 기술이고 오픈 AI에서도 최근에 오퍼레이터라는 기술을 좀 공개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5년의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데 그 연휴 기간 동안 뭐 갈만한 유럽 여행지 추천해줘. 이거는 이제 지금도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약 가능한 항공권이나 숙박에 대한 것도 검색하고 예약도 완결해주는 형태로 하나의 업무 자체를 좀 완결해주는 방식의 액셔너블 AI가 훨씬 더 좀 고도화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금융사에 좀 도입하기 위한 과제들을 좀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볼 게 아니라 외부에서 좀 변화하고 있는 기술의 변화의 혜택을 금융사 내부의 업무 효율과 금융사 고객들이 밸류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들에 있어서 훨씬 더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중간중간 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 혁신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업의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손에 쥐고 마치 엑셀을 쓰듯이 도구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과 인프라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앞서 좀 말씀드렸던 단위 과제 하나를 좀 도입하는 게 아니라 AI와 휴먼이 어떻게 콜라보레이션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지를 재설계하고 단순히 좀 질의응답하는 과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좀 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에이전트나 어시스턴트 과제를 좀 설계하는 거에 훨씬 더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벌써 세 번째 순서인데요. 세 번째 강연은 증권사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의 차별화라는 주제로 오현석 삼성증권 디지털 자산관리본부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오현석 본부장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과 리서치센터장 역임하셨고요. 현재 금융투자협회 자금운용자문위원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국유증권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증권 디지털 자산관리본부장 오현석입니다. 제가 그 전에는 리서치 센터장을 했었고요. 제가 증권회사 입사해서
거의 리서치 쪽의 애널리스트로 생활을 쭉 해왔고 이 디지털 자산관리본부장 맡은 거는 이제 올해 이제 4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관리 쪽은 이게 앞에는 디지털이고 뒤에는 자산관리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은 좀 이렇게 비대면 환경 하에서의 이 서비스 개념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자산관리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자산을 이 밀착하면서 관리해 주는 거라 이게 디지털하고 자산관리가 좀 매칭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저는 계속 그동안 리서치 쪽에서 투자 전략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 분 강의하신 것만큼 디지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지금 저희도 계속 그 짜맞춰 가는 과정인데 저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서비스 도입한 배경이 어떠한 요인이었고,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어떠한 부분이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타 증권사 대비 차별화 시도하고 있는지 이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저는 사실 이렇게 깊이 인발부돼서 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도 AI 솔루션 팀, 뭐 데이터 분석 팀, 또 삼성 금융그룹 내에서는 AI 센터가 삼성의 각 금융 관계사의 AI 관련된 과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이 디지털 자산관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인력이 더 중요하고 다음에 고객에 대한 기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력, 고객, 시스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거의 적절하게 리소스를 투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유층들 고객들 어떻게 이제 증권사 들어오나 봤더니 예전에는 다 지점에 가서 PB한테 돈 맡기고 이제 상담하면서 관리받는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야금야금 시스템이 좋아지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는 지점에 가서 계좌 개설하고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다 증권사 앱으로 해서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동학개미들 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그때 기점으로 해서 보면 10억 이상 고객이 한 77%가 비대면으로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30억 이상 고객도 한 54%가 들어와요. 그죠? 이렇게 돈 많으신 분이 왜 지점에 들어가서 우수한 PB 통해 가지고 서비스 받지 않고 왜 혼자 자기 주도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요즘은 고객들이 훨씬 똑똑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본인이 다양한 루트 통해서 다 받기 때문에 이 지점의 PB의 서비스보다는 내가 웬만한 거 내가 처리할게 이제 이러한 쪽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디지털로 들어오는 부유층 신규 고객의 특성을 보면 웬만하면 내가 의사결정한다. 왜? 내가 똑똑하니까.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증권사 전문가의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30대에 돈 많으신 고객분들이 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코인에서 뭐 엄청나게 버시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다 엑시트하거나 아니면 스탁 옵션 받고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집 주소를 보면 한남동 나인원 한남, 뭐 한남더일, 성수동의 트리마제, 뭐 잠실의 시그니엘, 뭐 이렇게 30대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가 지금 뭐 밤새워서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러한 분들 보면 세금을 낸 적이 없어서 그죠? 세무 같은 거에 걸리면 이때 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엔 자기가 중심으로 하는데 디맨드가 있는 온 디맨드 환경하에서는 PB에 연결을 희망을 하고 또 하나는 거래 비용 같은 가격에 이 민감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관리 사업하면 차별화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러한 취지로 해서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보시면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점에 있는 PB는 올타임으로 케어하는데 난 그거 필요하지 않다. 내가 평상시에 의사결정하는데 내가 헷갈리거나 궁금할 때 내가 손을 내밀면 그때만 서비스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이게 나에게 꼭 맞는 서비스만 필요하다 해서 초개인화정.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할 때 PB의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요즘에 고객들의 성향 자체가 하이브리드로 다 이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쪽으로 보고 있고. 근데 비대면에서 자기가 주도해서 투자하는데 PB의 상담은 또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풀타임 상담은 필요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전화가 됐건 채팅이 됐건 화상이 됐건 이러한 쪽에 이 상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좀 투자자들의 니즈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고객 대상의 전용 서비스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상에서 고객을 구분할 때 매스 어플런트, 하이네월스, 다음에 이제 울트라 하이네월스로 이렇게 고객을 구분하고 있고 매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증권 앱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범용의 서비스로 해서 커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AIPB가 시황을 잘 전달해주고 미국의 주요 기업의 공시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또 여러 가지 투자와 연관된 쪽을 AI가 시스템 통해 가지고 앱에다 다 올려주는 거는 매스하고 매스 어플런트 고객이나 하이네월스 고객, 울트라 하이네월스 고객 다 동일하게 서비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비대면 고객 중에 하이네월스 고객할 때 저희가 1, 2, 3, 4, 5라는 서비스를 추가해서 제공이 되는 상황이고 이 5가지에다가 30억 이상 고객은 더 많은 이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증권사 대비 차별화 이제 시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바로 상담은 본인이 아까 얘기했죠. 온디맨드 필요할 때 내가 헷갈릴 때 지금 미국의 국채 사는 게 맞아? 삼성전자를 지금 손절매하는 게 맞아? 이러한 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자기가 판단하는데 헷갈리는 구간이 있어요. 다음에 삼성증권의 하우스뷰는 어떠한지 이 궁금할 때 바로 상담을 하면 저희가 업무, 투자, 연금, 절세와 관련된 부분에 원스톱으로 이제 상담을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본인이 더 뎁스 있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잡아가지고 상담받고 싶다. 요거는 이제 전문 상담 예약하시면 되죠. 그러면 저희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금융상품, 채권, 연금, 세무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해서 전문 상담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전문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의 니즈가 이게 계속 저희가 키워드 이 검색을 해보면 투자자들의 니즈가 계속 시시각각 바뀌는 거죠. 예전엔 국내 주식 많이 했다. 미국의 M7 쪽에 이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채권도 국내 시장 금리가 5%까지 갔을 때는 국내 회사채에 대한 이 상담이 많았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10년물이 2.7%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채권 내에서도 생각이 바뀌고 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스테디셀러의 상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연금이에요. 연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연금의 수령과 관련된 이 컨설팅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 대한민국 비대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떠한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좀 체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리서치톡이라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실시간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카카오톡에 이 메시지 보내듯이 애널리스트가 리서치톡
보내는 이 개념으로 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중국이 한한령 규제를 푼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쪽, 예를 들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유럽 판매가 급감이 됐는데 이게 테슬라 주가나 국내 자동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이러한 거 나오면은 리얼타임으로 애널리스트가 본인의 시각을 요 프리미엄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랭킹 인사이트는 자꾸 투자자들이 자기 피어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직장인들은 요즘 어디에 꽂혀 있나? 예를 들면 강남에 사는 50대 하이네월스 고객은 어떠한 자산에 대한 포지션이 가장 많나? 뭐 이러한 거 사람들이 자기 피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꽂혀 있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러한 쪽을 자꾸 비교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비대면 고객 전용의 이 웨비나 꾸준하게 제공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하면서 고객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이 오프라인에서 지점에서 이제 자기 고객들 데리고 이제 대면 세미나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침에 이제 뭐 호텔에서 조찬을 한다, 아니면 저녁에 석시까지 한다 하면 이게 고객분들이 쭉 들어오시는데 이게 PB가 자꾸 권해서 왔기 때문에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객에 대해서 이 자꾸 이제 행사하는 쪽에서 모객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고객은 나는 삼성전자에만 관심이 있는데 갑자기 저 무슨 사모 상품 같은 거에 아니면 일반 뭐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한 세미나를 열면 자리에 오셨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이 비대면 고객은 자기주도 성향이 강하고 또 투자 정보에 대한 학습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가 줌으로 폐쇄형으로 웨비나 하면 뭐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질문의 이 깊이가 확실하게 이 높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투자 정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하이네월스 고객 대상으로 해서는 이러한 식의 대면 세미나도 1년에 두세 번 정도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러한 디지털 PB의 상담 서비스 제공한 이후에 이 고객들의 이 자산을 많이 삼성증권에 많이 업세를 해주셔서 이 자산의 이 규모 자체가 많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차별화를 많이 두고 있는 인력과 이제 시스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를 움직이는 이 매개되는 부분은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자분들이 야, 니네 시스템에서 뭐가 차별화돼? 이제 이러한 질문을 많이 제가 듣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사 내에서 경험이 많은 인력들이 이 디지털 PB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관점에서 휴먼 터치할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이제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 솔루션 2에 자기 자신만의 주특기, 다음에 누가 연결이 되던 간에 상담 품질의 표준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디지털 PB의 역량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이제 저희 자체에 삼성 그룹 내에게 CIC라고 해서 교육 전반적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 자체 캠퍼스를 오픈해서 다양한 이제 교육 관련된 콘텐츠, 또 직원들이 이 다양한 이제 상담의 아이디어나 콘텐츠들이 다 같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상담 시스템에서 콜 라우팅 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전문 상담 같은 경우는 고객이 예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고객 상담에 이 DB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고객의 속성값이 많이 이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고객이 전화가 딱 들어왔을 때 여기 각각의 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고객이 전화 오면 이 고객은 웬만하면 해외 주식 관련된 상담이 들어왔겠군이라고 하면서 곧바로 저희가 콜 아우팅을 해외 주식 전문가 쪽으로 매칭을 시켜줘요. 그럼 가끔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웬만하면 그동안에 고객의 여러 가지 속성과 포지션 또 상담의 이력 이러한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직접 콜 아우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해외 주식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연금 전문가가 이 상담에 콜이 연결이 되면 결국은 다시 해외 주식 전문가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신속하게 연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의 효율성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상담 시스템인데 이게 웬만한 증권사는 다 같이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쪽은 이 고객하고 실시간 상담하는데 상담의 내용이 이제 텍스트로 다 사운드 투 텍스트에서 STT로 해서 다 텍스트로 떨어져요. 텍스트가 되게 정확해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맑게 못 알아듣고 또 예전에 아라비아 숫자를 인식을 못해서 저희가 아웃바운드 가상상담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코드 자체 이 삼성전자면 005930, 현대차 005380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이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할 때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인식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다 올라와서 웬만하면 이 상담을 텍스트로 전환하는데 이 정확도가 한 9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여기에 상담하다 오한내가 나오면 텍스트에서 오한내를 잡아줘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불안전 판매 아니면 매수를 매도 또 이거는 100% 안전한 자산이에요. 이러한 쪽의 리스크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이 상담하는 와중에 키워드가 자꾸 나오잖아요. 고객이 미국 국채를 얘기하면 이 키워드가 잡혀버리면 여기에 있는 컨텐츠에서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 컨텐츠 자체가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올라오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국채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이 상담 업무 매뉴얼이나 컨텐츠에서 미국 국채가 쑥 올라오면 지금 삼성증권에서 접근 가능한 미국 국채 종류는 몇 가지가 있고 각각의 쿠폰은 어떻고 만기는 어떻습니다라고 이렇게 곧바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고객의 이력 정보. 그래서 HTS에서 뭐를 검색했고 지금 증권 앱에서 어떠한 쪽을 받는지 이 여정이 좀 나오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고객과의 상담에서 효율성 많이 이제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 내부에서 상담 모니터링하고 통합 운용 포털에서 고객들이 현재 어느 정도 접속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상담이 어떠한 주제로 많이 몰려 있는지 이러한 게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담의 키워드 빈도수 같은 게 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고 어떠한 내용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바뀌고 있는지가 체크가 이 리얼타임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리소스를 활용하는데 이제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 이제 올해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 시스템은 아직까지 인터넷 기반의 컨택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AICC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어떠한 부분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상담을 최근에 한 1000건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상담의 내용이 크게 한 3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만 전자에서 5만 전자인데 이거 지금 눈물을 머금고 파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내가 이 가격에 더 못 파니까
나는 단가를 낮춰서 물타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상담이 들어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그동안 삼성전자 매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8만전자에서 5만전자까지 왔으니까 삼성전자 처음 사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의 상담의 DB를 쭉 저희가 훑어보면 여러 가지 상담이 이루어지지만은 결국 카테고리는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인데, 삼성전자를 물타기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고객들이 상담의 DB가 한 1000건 정도가 쌓이면 이 DB에 나와 있는 이 고객들의 캐릭터를 저희가 삼성증권을 물타고 싶어하는 고객의 페르소나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다음에 우리한테 접촉이 안 된 그 뒷단의 10만 명의 고객 중에 이 페르소나에 부합하는 고객들을 스크린을 하고, 다음에 이 고객들한테 삼성전자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오퍼링을 해주면 고객 관점에서 고객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적절한 컨텐츠를 삼성증권에서 적절한 컨텐츠를 전내하고 고객들의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AI 친화적인 이 방식의 사업을 조금 더 발전을 좀 시킬 계획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저희가 이제 이건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커뮤니케이션 담당하는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구독자가 216만 명이어서 이 금융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고객이 가장 많아요, 가입자가. 근데 주로 이제 타겟이 2030 구독자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하면서 젊은 층 고객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자주 얘기하는데 MZ 세대가 있는데 M하고 G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연령층이 벌어져 있는데 자꾸 G는 알파하고 가야 되는데 M이 자꾸 G하고 한 세대라고 해서 M하고 G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도 하던데, 저희는 이게 G하고 알파를 섞은 잘파 세대에 좀 타겟해서 다양하고 여러 이제 유익한 컨텐츠를 좀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투자 정보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강연은요, 이수인 금융감독원 디지털 금융총괄국 디지털 금융총괄 팀장님께서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동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위로 이미 올라와 주셨고요. 이수인 팀장님은 금융감독원에서 디지털 금융혁신국 전자금융팀장, IT검사국 상시감시팀장, 그리고 디지털 혁신국 디지털 혁신 감독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금융감독원 이수인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되면서 딜사이트에서 주제를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속해 있는 지금 부서 이름도 저희 감독원 내부에서 디지털 IT 조직이 이제 보호 단위로 올해부터 이제 생겼는데, 과거서부터 이제 조직 변화를 보면 디지털이 계속 변화하듯이 저희 조직 이름도 계속 바뀌어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게 저도 계속 디지털 쪽에 있다 보니까 내가 부서 이름이 뭔지도 계속 헷갈릴 정도로 매년 바뀝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디지털 금융 총괄국에 속해 있고, 오늘 주제가 이제 디지털 금융이어서 도대체 이제 디지털 금융이 뭔지부터 이제 좀 정의를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지를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챗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디지털 금융에 명확한 정의가 있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답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디지털 금융에 대한 단일한 공식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고 운영하는 모든 금융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여러 기관의 설명을 종합한 것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이제 신한은행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금융의 정의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범위를 디지털 금융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핵심적인 것만 말해줘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제 신한은행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보안 강화, 규제 혁신, 그다음에 기술 인프라 발전, 사용자 신뢰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도 결국은 이런 측면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관련된 이제 보통의 기술 내지는 용어들을 포섭하는 단어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앞자만 따서 좀 나눠봤는데요. 인공지능 당연히 디지털 금융의 핵심적인 요소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블록체인 내지는 가상자산, 세 번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네 번째 데이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디지털 금융하면 항상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조금 더 붙여봤습니다. C는 사이버 시큐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안. 그 다음에 이 단어 E를 추가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합적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회사들도 등장하고 하는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소위 얘기하는 네카토라고 불리우는 빅테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금융업, 전자결제 요걸 포함해서 A, B, C, D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봤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그간의 이제 디지털 금융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의 디지털 금융 현황, 세 번째로 디지털 금융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과제, 마지막으로 25년도 디지털 금융 감독 방향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금융 정책 변화입니다. 디지털 금융하고 비슷한 용어가 이제 핀테크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핀테크라는 용어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옛날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2015년에 이제 소위 천송이 코트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나오면서 이제 공인인증서, 그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썼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 이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가 시작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핀테크, 디지털 금융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 1월에 이제 IT 금융 융합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디지털 금융 내지는 핀테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15년 1월 달에 이제 유권 해석이 하나 있었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들 쓰고 계시는 거지만 토스의 이제 간편 송금 이게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금융위에서 이제 유권 해석을 통해서 토스 충정 선불 충정금의 양도 및 환급은 이제 선불업에 해당한다, 자금이체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간편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그 유권 해석에 이제 뒤에 자세히 보시면 그 선불에 해당한다라는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전자자금 이체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서 규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업태가 이제 등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쭉 15년도서부터 한 10년치를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뭔가 여기다 다 적지는 못했고 빠진 것들도 있고 하여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쭉 적었는데 간단히 하나씩 그냥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이때는 표현이 가상통화였는데 가상통화 범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18년에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19년도에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년 9월에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19년 12월에 오픈 뱅킹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1월에 신정법을 포함해서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20년 7월에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되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좌초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방안들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망분리 규정에 막혀서 이제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때 이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감독 규정 개정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21년 2월에 네이버 파이낸셜을 시작으로 해서 선불업자들, 전자금융업자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BNPL 후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1년 3월에 특근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고 21년 4월에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제 21년 8월에 소위 얘기하는 머지 포인트 사태가 터지면서 또 전자금융업 쪽에 이제 뭐 큰 사회적 이슈가 생겼었고요. 22년도에는 이제 아까 앞쪽에서 이제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발표한 걸 근거로 금융 마이데이터가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조각 투자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에는 이제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4월에 금융 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23년 5월에는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한대출 플랫폼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달에 이제 테라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보호 조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23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에 있었던 이제 머지 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이 23년 9월에 개정이 되면서 선불충전금 보호 장치, 그다음에 BNPL 제도화 방안이 이제 이때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2월에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원칙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안이 이제 예고가 됐습니다. 예고가 됐는데 이게 이제 실제 시행까지는 이제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올해 2월 5일 날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4월에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영업점에서도 대면해서 영업할 수 있게끔 허용하게 됐고 미성년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부모의 동의 없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이제 좀 낮췄고 장기 미용 고객 정보를 파기하는 방안들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고 8월에 금융 분야의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 11월에 생성형 AI 망분리 특례를 지정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2월달에 이제 감독 규정 개정안이 시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한 10년 가까이 굉장히 많은 디지털 분야의 규제 개선도 있고 규제 강화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이제 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먼저 터지거나 혹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법제화가 되고 그 중간에 뭐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디지털 금융 쪽이 어쨌든 발전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 디지털 금융 현황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 금융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이용 실적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언론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5개 시중 은행들의 적금, 신용 대출 뭐 이런 것들의 비대면 상품, 비대면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의 빠른 성장입니다. 가입자 수가 초기보다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나 핀테크 회사들이 고객 정보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 가입자 수나 월별 정보 전송 건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이걸 가져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뭐 수익화까지는 아직들 이제 고민이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고 하면서 예상이 되고요. 마이데이터 2.0이 이제 추진이 되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가 확대될 거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가입이 되면서 영업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본인 정보 관리 강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제3자에게 데이터를 이제 제공함에 있어서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보안원이 이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 그 플랫폼 안에서 이용하게 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 부분에 AI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망볼리 규제 특례를 하고 있고 금융회사들의 AI 도입이 점점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산업 대비 금융 산업은 인공지능이 활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산업 영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27일이 이제 생성형 AI 규제 샌드박스 최초 이제 지정된 건데 은행, 증권, 보험사, 카드사 업권 가릴 것 없이 다들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지정은 됐지만 이제 보안 대책 확인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아직까지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 것이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점점 이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칙 중심으로의 금융 IT 규제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올해 2월 5일에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 개정안이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 보안법 가칭 이것들을 이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원칙 중심의 규제 체계로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 전자금융 감독 규정 개정 작업을 할 때도 저도 참여를 했지만
원칙 중심의 규제 체계라고 이제 발표는 했지만 여전히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방향은 이제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두 가지 조금 강화된 것이 있는데 22년에 카카오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회사의 범위가 조금 늘어났고, 그다음에 전자금융 사고 시에 이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소 금액 기준이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도 이제 단순히 규정을 지키고 이제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IT 보안 리스크들을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체계로 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원칙 중심으로 이제 점점 가고 뭐 자율보안 체계로 가고 이렇게 큰 방향은 서져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금융회사 어떤 특정 뭐 금융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 회사일 수도 있고 어떤 보안 사고가 생기면 이 저희 이제 금융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계속 규제를 완화해야 돼라는 또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스스로 이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좀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23년 7월에 이제 통과가 돼서 24년 7월에 이제 본격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용자 예치금 보관 의무, 그다음에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의무 등이 이제 사업자들이 생겼고요. 현재 그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28개고 거래 규모는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CBDC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7개 은행들이 샌드박스로 지정을 받아서 준비 중인데 그것도 올해 이제 3월달, 4월달 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금융 관련해서 이제 제도 개선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TMF 미정산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자금 보호 강화 이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9월달에 발표한 피지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법이 이제 법안은 발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과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피지업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금법이 2007년 이제 시행되면서부터 정의는 이제 바뀌지 않았는데 이커머스 생태계 자체가 이제 변화했죠. 처음에는 인터넷 쇼핑이 등장하면서 이제 피지라는 게 등장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G마켓, 11번가 등과 같은 티몬 이메프를 포함해서 오픈마켓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도로 기억하는데 이들도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1차 피지, 소위 얘기하는 카드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1차 피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산을 하니까 너희들도 2차 피지로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요건 해석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등록을 해오고 관리를 해왔었던 건데 이게 이제 뭐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TMF 사태가 터졌는데 이거는 금융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상거래의 영역인데 이것까지 이제 포섭을 하기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현행 피지업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을 해서 자기 업무 명의하는 내부 정산은 피지에 미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정산 자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0% 별도 예치를 하든지 보증보험 가입을 하든지 해서 이제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피지사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 개선을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분야의 데이터 생성형 AI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하면서 금융 서비스가 혁신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겠지만 정보 유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한 오작동 등의 이제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분리를 포함해서 AI 활성화를 이제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독 당국에서 또 계속 개선을 해 나가려는 노력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 부문의 사이버 보건력 강화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제3자 리스크가 크게 이제 증가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제3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일 것 같습니다. AWS라든가 MS 등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 현재는 감독 당국에서 전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이 부분들을 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규제를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축은 자율보안 체계에 상응해서 그거에 대응해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 해소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특근법에 최초에 이제 가상자산 규제가 도입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제정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규제 종합성을 맞추면서 발행, 유통, 시장 인프라들을 망라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상자산 중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선불 충전금, 선불 전자지급 수단 내지는 전자화폐와 유사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 체계가 조금 상이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금융감독원의 올해 이제 감독 방향 간단히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독원 내에서도 이제 올해 부원장 보호 단위로 이제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호 밑에 이제 7개 부서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속해 있는 디지털 금융 총괄국에서는 금융 IT 안전성 확보,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IT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IT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금융 감독 검사국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자금융 업자들의 영업행위 건전성을 감독 검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감독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규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조사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화 전략국은 직접적으로 이제 금융 감독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닌데 이제 내부에서 금융 감독 정보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제 감독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디지털 금융 분야의 감독 방향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금융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보장을 하되 디지털 금융 규율 체계의 엄격한 확립을 통해서 책임 있는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도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규제와 혁신이 균형을 이루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금융산업이 발전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감독 방향은 이제 4가지 꼭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전자금융업 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 공시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분야 AI 활용 촉진 및 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융 분야의 통합 AI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소형 금융회사를 위한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생성형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2.0 안착을 지원하고, 전문 개인 사업자 시비의 대한신용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 디지털화에 대응한 안전한 금융 IT 보안 체계 구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종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단계 법안 제정을 추진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가상자산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디지털 금융의 책임 있는 혁신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이제 저희 올해 감독 목표로 삼고 있고요.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도들이 계속 개선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감독원에 혹시 이렇게 건의하실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